K-팝 데몬 헌터스, 아마 지금쯤이면 안 보신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K-팝과 한국 전통 문화를 버무려서 93개국에서 넷플릭스 탑 10에 올랐고 OST는 빌보드 차트 휩쓸면서 글로벌 팬덤을 사로잡았죠. 그런데 이 화려한 성공 뒤의 숨은 돈의 흐름이랑 여기에 대한 한국의 몫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아니 복잡하다기보다는 한국이 가져가는 거는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잭팟을 터뜨렸는지, 얼마나 벌었는지, 그리고 왜 한국은 상대적으로 적게 가져가는지 쉽고 재미있게 한번 보시죠. 캐데온이 이제는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글로벌 문화 현상이 되었는데 공개 후 4주 만에 2,420만 명이 시청을 했고요. 넷플릭스 영화 부문 1위를 석권했고 1억 8천만 뷰를 돌파해서 넷플릭스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이 본 영화로 기록이 됩니다. 수익을 추정을 해보면은 약 2조 2천억 원 정도 되고요. 이게 스트리밍 수익, OST 음원, 굿즈, IP 확장, 후속작이나 머천다이즈 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자, 이 2조 원이 넘는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냐가 중요한 건데 이 캐데온이 K-팝과 한국 전통 무속신앙을 결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독창적이고 한국이 주체가 돼서 만들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제작사가 미국의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고요. 소니가 7년 전부터 이 기획을 시작했는데 제작비는 1222억 원으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21년에 코로나 때문에 극장 개봉이 불확실해졌거든요. 그래서 소니가 넷플릭스한테 이 판권을 넘깁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선택한 거죠. 이 영화의 감독이 매기강이랑 크리스 애펄한스라는 분인데 매기강은 한국계 캐나다 분이세요. 서울 출신으로 5살에 캐나다로 이주를 했고요. 서태지와 아이들, H.O.T를 들으면서 자란 경험으로 이런 한국 문화를 작품에 녹였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게 K-팝 공연을 무당의 굿으로 재해석한 독창적인 세계관이라고 해요. 음악은 더 블랙 레이블, 한국의 테디 프로듀서가 있죠. 그리고 유니버설 뮤직 산하에 있는 리퍼블릭 레코드, 트와이스의 멤버 정연, 지효, 채영, 헌트리스 역으로 참여를 했고요. 안무는 리정이 담당했습니다. 성우진으로는 안효섭, 김윤진, 이병헌 등이 참여를 했는데 이병헌이 성우로 참여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귀마 기억하시죠? 최종 보스, 악마의 왕이잖아요. 이병헌 배우가 영어, 한국어 더빙 둘 다 성우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 질문인데 누가 돈을 쓸어 담았나? 소니 픽처스의 안타까운 선택으로 넷플릭스가 최대 수혜자가 되었죠. 넷플릭스가 판권, 후속작, OST, 굿즈 모든 IP 권리를 독점을 했고요. 전체 매출의 60에서 70%인 최대 1조 5천억 원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소니로부터 판권을 1억 2천만 달러에 사가면서 초기 투자 대비 엄청난 수익을 낸 거죠. 소니는 흥행 성과에 따른 추가 수익이 제로인 거죠. 만약 소니가 과거에 그래도 극장 개봉을 강행했다면은 겨울왕국 이때의 IP처럼 수백억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게 조연의 몫인데 국내 애니메이션 기업으로는 스튜디오 미르가 공동 제작사로 참여를 했는데 수익 배분은 제한적이었죠. 7월에 주가 상승으로 간접 수혜를 받긴 했는데 실질 수익은 그렇게 크진 않다고 합니다. OST 제작도 음원 같은 경우도 리퍼블릭 레코드가 주도하다 보니까 더 블랙 레이블에서의 수익 배분도 제한적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수십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트와이스도 테이크다운 같은 곡으로 화제가 되긴 했는데 음원 수익은 리퍼블릭이랑 넷플릭스가 주도했죠. 성우진 등도 고정 출연료 외에 추가 수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국립중앙박물관이 갑자기 떨어진 떡으로 굿즈 매출 115억 원을 간접 수혜받았습니다. 정말 이게 웬 떡인가요? 한국의 몫이 이렇게 적었던 이유는 결국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캐데온이 소니와 넷플릭스가 기획과 배급을 주도하면서 IP 권리를 독점을 했고 한국은 문화적 소재 제공이랑 일부 인재 참여에 그친 겁니다. 마치 외국 셰프가 한국 레시피를 가지고 글로벌에서 대박이 난 거죠. 그리고 한국은 자체 OTT 플랫폼이 약하잖아요.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수익 배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IP와 OTT가 약하다면은 넷플릭스처럼 과감하게 해외 IP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리지널 IP를 만드는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전부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결국 투자를 통해서 그 과실을 가져와야겠죠. 넷플릭스의 랜드마크 영화와 드라마를 본다면은 초반에는 오리지널 IP로 시작을 했지만은 점점 뒤로 갈수록 타 IP 확보를 통해서 실적과 주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넷플릭스는 사업도 잘하지만은 정말 투자도 잘하는 굉장히 매력 있는 회사 같아요. 한국 OTT 시장이 25년 규모가 1조 5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넷플릭스의 한 분기 매출에도 못 미칩니다. 티빙, 웨이브, 왓챠 모두 다 적자 누적, 합병, 법정 관리로 고전을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와 비교를 해보자면은 콘텐츠 투자에도 격차가 있었고 시장 규모랑 글로벌화가 부족했고요. 운영 구조에도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사용자 만족도도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국내 치킨집이 글로벌 프랜차이즈랑 경쟁을 하다가 망해가는 꼴인데 고쳐야 되는 부분은 정말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꼭 한 가지를 고르자고 한다면은 넷플릭스가 과거에 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카드로 하우스 오브 카드로 대박을 쳤잖아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글로벌 컨텐츠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컨텐츠를 많이 만드는 게 어렵다면은 과감하게 직접 또는 투자 펀드와 합작을 해서 넷플릭스가 캐데온을 사온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 IP를 사와야 됩니다. 국내 OTT가 수렁에서 빠져나올 딱 한 가지 전략을 고르자면은 아마 그게 답이지 않을까 싶네요.